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시인 김기림과 김명인의 시 두 편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의 시는 2025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시험에 출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시를 함께 한번 감상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그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감상할 때 너무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지 말고 시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지요. 그 시적 화자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 대상에게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야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입장에서 이 시적 화자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나는 이런 느낌인데 이 시적 화자는 특이하게도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이 시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흐름, 감상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시 감상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면요. 요거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원칙은 아닙니다. 시 감상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팁은 시 감상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런 순서대로 감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를 만나게 되면 처음 제목을 보게 되죠. 제목을 안 보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를 읽는 분들도 꽤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시험에서 보면 작가와 작품의 제목이 하단에 밑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와 제목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본문으로 훅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시 이해를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 시가 어떤 분위기로 전개되겠구나, 또 어떤 내용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고 나의 예측이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는 것도 시 감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먼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 한 부분에 매이는 것보다 먼저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시의 어떤 제시되는 풍경이나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이런 것들, 감각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감각적으로 내가 한번 상상해 보고 그랬을 때 시 전체의 분위기,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또 시들마다 비유적 표현 또는 상징적 표현들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표현되는 특이한 표현들 속에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정서들이 모두 전체의 정서와 통일될 수도 있고요. 부분의 정서가 전체의 정서와는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진짜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는 한 번 읽고 단박에 이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고 음미하는 시간이 시 이해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 감상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시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기림 시인의 아스팔트를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스팔트, 김기림.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해져.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한 번 읽으면 의미가 확 들어오지는 않죠. 일단 제목을 볼까요? 제목이 아스팔트입니다. 우리는 아스팔트는 좀 친숙하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스팔트가 있는 풍경을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스팔트는 뭐 회색, 잿빛 뭐 이런 거고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고 또 건조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시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아스팔트라는 공간과 그 공간을 형성하는 그 재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아스팔트 위라는 일련에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이 아스팔트 위에는 가로수가 있네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그 아스팔트 위를 이제 자동차들이 분주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의 풍경이네요. 그리고 그 아스팔트 위에는 가로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침묵한 행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적인 이미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로수를 보면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니까 그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나목이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가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지나가고는 있고 또 분주히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뭐 소음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용한 분위기, 좀 뭔가 메마른, 나무는 있지만 메마른 분위기. 또 거기를 사람들이 침묵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행인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보면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행인들은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소리를 내지는 않죠. 뭔가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이니까 바다를 꿈꾸지만 바다에 이르지는 못하는 뭐 그런 좀 우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바다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굉장히 사람들도 도시적인 이미지, 뭔가 뭐 활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공간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1년에 보면 4월에 석양이 졸리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4월 봄이네요. 그리고 석양이 졸린다고 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나른하고 석양이라고 했으니까 해가 이제 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연에서 오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4월의 오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뭔가 나른하고 졸리고 뭔가 피곤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통은 잘 안 되는 우울하고 피곤한 도시의 분위기들과 이 계절적인 또는 시간적인 배경들이 잘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시는 전반적으로 도시의 우울하고 나른한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의 전반적인 정서나 분위기 이미 파악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 속에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 느낌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내 느낌이 맞다면 그것이 시 속에 어떤 단서들과 호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연에 우울한 해저라는 말이 있고 오연에 피곤한 그림자, 또 회색의 잔디밭, 6년에는 탄식, 침묵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전반적인 정서와 분위기는 우울하고 피곤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스팔트라는 소재나 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 등이 모두 회색빛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명성이 없는 아스팔트도 생명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 시는 의인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에서 보면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그러면 이 졸리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동물이 그 느끼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4월의 석양은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그 석양의 분위기를 졸린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의인법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무생물과 생물을 연결하는 의인법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연에서도 오후가 손질한다라고 해서 오후라는 전혀 생명과 무관한 시간적 배경인데 이것이 손질한다는 인간의 행위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자동차들을 자동차의 아기들이라고 표현해서 여기는 이제 은유법 A에 B 이렇게 얘기하면 은유법이면서 동시에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를 아기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동차들이 뭐 큰 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 봐요. 자동차의 아기들이라니까 좀 뭐 그 개인적으로 쓰는 자가용 수준의 그런 차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너의 마음 너의 가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너가 누굴까요? 지금 아스팔트인 거죠. 이 너가 아스팔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년에서 보면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시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엔 그러면 그 자동차들이 지나간 뒤에 남는 건 아스팔트겠죠. 그 아스팔트는 이제 혼자 남는 바닷속에 그 아주 깊고 또 고독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해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의 상태를 의인화해서 너라는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런 분주함이 지나간 다음에 혼자 고독한 우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사연에서 표현을 하죠. 또 오연에 보면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그 구름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에 이제 드리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아스팔트는 회색인데 이것을 잔디밭으로 은유화했어요. 그래서 회색이지만 잔디밭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 여기서도 회색의 아스팔트를 잔디밭이라는 생명성과 연결짓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가 전반적으로 무생물과 생물을 연결하면서 그 둘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또 6년에서도 보면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아스팔트가 누구의 흉내를 낼 수는 없잖아요. 흉내를 내는 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고 행동이고 또 동물들로 친다고 해도 영장류 뭐 이런 동물들이 흉내를 내죠. 그래서 의인화 또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인법과 은유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관통되고 있는 것은 무생물과 생물을 연결지으면서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 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은유법들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정서를 아스팔트에 투영해서 표현하고 있죠. 아스팔트가 우울하다, 또 회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자체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아스팔트에 투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스팔트는 그냥 아스팔트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거나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는 그냥 지저귀는 건데 그 새의 지저김을 듣는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새가 노래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내가 슬플 때는 새가 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시적 화자들의 어떤 특기, 주특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다른 대상의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투영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시 속에서는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1년에서 3년까지의 내용을 볼까요? 아스팔트 위에는 4월에 석양이 졸리고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쉬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엔 여기까지는 풍경이죠. 아스팔트 위의 풍경. 그래서 봄, 오후의 나른한 아스팔트 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스팔트와 나무 또 그 자동차 이런 것들을 서로 인접 배치하면서 무생물과 생명의 경계를 완화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사연과 오연도 볼까요?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적,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여기에서는 너라는 아스팔트를 의인화해서 그 아스팔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우울한 해저, 또 회색의 잔디밭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스팔트가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 또 그 아스팔트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 즉 우울함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6년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위에서는 뭔가 생명력이 없지만 생명력 있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활기찬 뭐 아주 그 싱싱한 이런 느낌이 없는 우울하고 고독하고 회색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런 아스팔트이지만 오연에서 본 것처럼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곳으로서의 아스팔트, 또 침묵한 행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자기는 작은 아스팔트지만 아주 광활한 침묵한 행인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애 5연 6년으로 가면서 이 아스팔트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않다. 전체적으로는 우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 아스팔트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위로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때때로 실어오는 곳, 또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지평선 흉내를 내면서 그들의 어떤 마음에 조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그래서 자유시고 현대의 그 어떤 소재, 또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지닌 것을 모더니즘 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가 이제 아스팔트라는 도회적 이미지, 또 이 속에서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도시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우울적, 좀 우울적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은 도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주지적인 성향, 이 주지적이라는 말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성향일 때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개를 보면 초반에는 도시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넣으라고 지칭하면서 화자의 내면을 아스팔트에 투영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 문명이 이렇게 조금 고독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도시인들은 또 한편의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스팔트, 즉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재료를 가지고 시를 썼고요. 그래서 주제는 도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림의 아스팔트를 제재로 하여 도시의 우울한 풍경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인 시인의 봄길입니다. 이 시는 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드린 팁대로 제목을 보시고 풍경 상상한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또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봄길이니까 봄길을, 우리가 경험했던 봄길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시를 보면 좋겠지요. 자, 봄길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제가 읽는 동안 함께 감상해 주세요. 봄길, 김명인.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눈앞 해바리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글하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 그 봄길의 풍경과 비슷한지요? 저는 처음에 제가 그린 봄길의 풍경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갔어요. 자, 우선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을 볼까요? 이 행에 보면 김제 봄들 건너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지금 빨간색 글자로 표시를 했어요. 김제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또 시 중간에 보면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속의 공간적 배경은 김제의 만경 들판인가 봐요. 즉 시적 화자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제 만경이면 이제 평야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넓은 들판에 시적 화자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도 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시 본문에서도 꽃이 피면 또 곱센 바람, 봄바람, 아지랑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시적 화자는 꽃센 바람이 부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김제만경 들판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행에서 꽃이 피면 마음 간격 한층 촘촘해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촘촘하다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간격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바심이 나는 상태예요.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이 말은 마음이 조바심이 난다. 뭔가 이렇게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바쁘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조바심이 나는 상황을 마음 간격들이 촘촘해졌다 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행에서 보면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봄을 맞이해서 이 시적 화자는 마음의 조바심이 일고 그래서 그 조바심대로 내 몸을 움직이자니 내 몸이 이제 힘에 부친 거죠. 그래서 힘겹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조바심과 그 육체적 힘겨움들의 원인이 중간에 보면 몸속에 건두서는 봄밖에 봄바람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봄바람이 내 몸 밖에 지금 다 불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계절적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을 이해하려면 봄바람이 있는 부분이 이 세상이 안쪽이고 그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내 몸 안이 봄 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봄바람이 부는데 내 몸 안에서도 그 봄의 바깥인 내 몸 안에서도 봄바람이 막 그 곤두서듯이 불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밖에서도 봄바람이 불고 내 몸 안에서도 봄바람이 불어요.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의 봄바람과는 또 별개로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내 몸 안에서도 그 봄 바깥에 있는 내 몸 안쪽 구분되는 안쪽의 그 세상을 봄 밖의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봄바람이 내 안에서 휘몰아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그 글자들만 보면 봄이 되니까 이 시적 화자가 내 몸 안에서 그 새로운 내 안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봄 기운을 느끼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뭔가 그 조바심이 나고 그 조바심을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몸도 막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하단에 보면 상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뭔가 이 사람 마음속에 해소되지 않는 걱정거리,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시적 화자는 대체로 봄을 맞이해서 뭔가 심적인 변화,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심적 변화인데 시적 변화라고 써놨네요. 심적 변화. 봄을 맞이해서 이 느끼는 심적 변화. 근데 그 심적 변화가 조바심, 또 뭐 힘겨움, 상심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봄을 맞이해서 김제 만경 들판에 서 있는 이 시적 화자가 뭔가 조바심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봄 기운, 내면에서 일어나는 봄 기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 이상을 향한 발돋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상심이란 단어가 나왔겠죠. 그런 정서를 이 시적 화자가 지니고 있구나. 여기까지 우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적 화자가 자기의 정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 전체를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할게요. 자, 1행, 2행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이라는 얘기는 이제 꽃잎이 봉오리가 생겼다가 그 꽃이 활짝 피고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기도 전인 봉오리째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꽃잎을 부리러, 이 부린다는 얘기는 어떤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것을 아래 내려놓는 뭔가 그 물건들을 이동하고 들어서 또는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지거나 들거나 해서 이동하고 다른 곳에 내려놓는 것을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꽃잎들을 내려놓는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꽃잎을 내려놓으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이 배가 헤매고 있네요. 근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그 봉오리째 저내리는 꽃잎을 옮겨다가 어디다가 놓으려고. 그러니까 봄을 지고 가고 있는 거네요. 이 배가. 근데 어디에다가 이 꽃잎을 부려야 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포 어디쯤에 닿아서 헤매고 있지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렇게 그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힘겹게 헤매고 있는 상황을 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 해볼까요? 제가 줄을 그어놓은 것이 자, 다시 여기서부터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망해라는 것은 넓은 바다라는 거죠. 망망대해.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거기라는 것은 배가 헤매고 있는 곳이겠죠.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눈앞 해바리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 바다를 쓸고 바람이 슉 불어왔어요. 꽃샘 바람이. 그것을 맞이하면서 내 몸속에서 봄밖에 봄바람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앞 해발이 그 눈앞에 있는 그 바다가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구릉이라는 언덕이죠. 두 개의 언덕 사이로 그 봄바람이 샥 스미려고 하는데 골짜기를 비집고 그 바람이 빠져나오는데 염소떼들도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염소떼와 그 바람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염소떼와 바람이 마주치는 그 벌판에서의 풍경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소를 보고 시적 화자가 생각을 합니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배로 따로 띄우려는지, 여기서 염소도라는 말은 나도 그런데 염소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로 나를 비유했는데 염소도 자기의 몸을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다. 여기까지가 이제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적 화자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는 헤매고 있고 염소도 타박거리며 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자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시적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데요. 마음은
덜핀 꽃나무다라고 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내 마음은 꽃나무, 아직 그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예요 라고 표현하는 듯 하면서도 또 그 내 마음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이 얘기는 나는 아직 그 봄을 더 누리고 싶어요. 꽃나무 옆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하죠.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제가 반점이 있는데 이걸 뺐네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 요거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심이 있다고 했죠. 그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내가 그 항구에 닿고 싶은 거잖아요. 그 항구에 닿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 항구들 중에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몇 개를 지웠는데 하고 싶은 것이 10가지 있었다면 그 중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2개를 지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내가 조바심 내면서 이것들을 다 이루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또 2-3개는 더 지워야지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봄을 맞이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무궁무진한데 그것들을 모두 다 이룰 수는 없으니 몇 개 정도는 포기해야 해. 그래야 나머지 몇 군데라도 내가 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닻이 끊긴 배 한 척. 닻이라는 것은 돛과 달리 배를 머무르게 하는, 배를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도구인 거죠. 그런데 그 닻이 끊겼다고 했으니까 이 배는 이동을 하겠네요. 닻이 끊겼으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배가 되겠죠. 그리고 끝에 반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항구 몇 개는 더 지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닻을 끊고 그 내가 원하는 그런 항구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배 한 척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반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기를 배 또는 새끼염소에 비유하면서 나는 지금 헤매고 있어요. 타박거리며 내가 원하는 장소를 그 장소에 닿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봄을 누리고 싶고 끊임없이 나의 꿈을 향해 가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으니 몇 개 정도는 포기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나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계속 헤매고 계속 타박거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이동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1행에서 5행까지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여기까지는 봄 들판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뇌와 방황, 즉 삶의 무거움, 봄을 맞이해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조바심을 내면서 내가 원하고자 했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닿고 싶었던 그곳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배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6행에서 10행까지도 읽어볼까요?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릉 사이로 스무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여기서는 봄바람 속에서 화자가 방황하고 있고 그런 그 방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심한 어떤 심적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11행부터 또 볼게요.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글하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삭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여기까지는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꽃나무 같은 존재예요.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고 싶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염소와 동일시해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산행입니다.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반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삶은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끝없는 여정으로 이어지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몇 개는 지우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것을 심표종결로, 요 심표종결이라는 것이 지속성,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유시, 서정시,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요. 성격은 본 풍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내면의 모습들을 성찰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은 꽃, 배, 염소와 같은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봄 들판, 바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겹쳐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 시어들을 활용해서 삶의 방황, 깨달음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시죠. 그래서 이 시는 봄의 들판과 염소 등 화자의 여정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이용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황과 고뇌 속에서 삶을 계속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인의 봄길을 방황하고 고뇌하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속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시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2025년 3월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31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가는 김기림의 아스팔트고 나는 김명인의 봄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번,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보면 손질한다, 흉내를 낸다 전부 현재형이고요. 나에서도 힘겹다, 헤맨다, 마주친다 등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2번,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명암, 밝고 어두움의 대비, 가와 나 모두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번, 동일한 색채열을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이 두 시는 그렇게 운율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색채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반복이 되지는 않죠. 회색의 잔디밭, 회색, 색채어 나오고요. 지평도 뿌연 황삭길, 이렇게 황토빛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반복이 되지는 않았어요.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음성 상징어는 딸랑딸랑, 졸졸졸, 음매음매 이런 소리를 표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별로 찾아볼 수 없었죠. 5번,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영탄, 느낌표 나오는 표현이죠. 나에서는 봄밖에 봄바람 요게 있었지만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라고 해야 합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번이 답이에요. 다음은 32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특정 호칭과 관련된 거 신경 써야 되겠네요.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자, 그럼 A에서 호칭과 관계된 거 너가 나왔죠? 바로 요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칭.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적.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그랬을 때 화자, 시적 화자와 너의 관계.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아스팔트 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요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관계나 거리를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각별한 관계를 형성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해서 관계 회복, 관계 역전, 요 중에서 관계나 거리 조정, 시적 화자가 그 아스팔트 너에게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니까 심적 거리를 좁힌다? 요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와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 정서를 보면 우울함이냐, 경이로움이냐, 회의감이냐, 권태로움이냐, 침울감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우울한 분위기가 이 시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보기와 관련 지어서 A를 이해한다면 1번이 답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A와 C 본문을 모두 여기서 제시할 수 없으니까 A, C 나온 부분들만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A가 나온 부분입니다.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요 A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1번 A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꽃이 피면 마음이 촘촘해진다고 했잖아요. 마음 간격이. 요거 꽃이 피면 내가 조바심이 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 의식하는 거 맞네요. 또 A에서 건너기 힘듦, 몸 건너기가 힘겹다. 김제 봄들에서 이 힘겹다는 것을 자각하죠. 그러니까 1번에서 지금 1번 맞는 말이고요. 또 2번에서 A에서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화자 여기까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볼까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저 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여기서 심포 어디쯤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랬을 때 건너기가 힘들다는 것을 자각한 화자가 그 힘듦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심포 어디쯤에 닿으려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B에서 화자는 심포 어디쯤에서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몸속에 곤두서는 요게 이제 감각적인 거죠. 봄밖에 봄바람. 요게 꽃샘 바람을 몸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 모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와 C를 관계지어서 설명하는 부분 4번을 봐야 되겠죠. 이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요게 이제 B고요.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이때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화자. 그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매고 있고 그러면서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하고 있는 그 화자 자신을 B와 C, 심포 어디쯤과 항구 사이에 놓인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닻이 끊긴 배 한 척이 바로
시적 화자 자신을 표현한 거죠. 지금 헤매고 있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존재로서. 그래서 4번도 괜찮습니다. 5번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닿을 곳이 있음을, 요 말은 몇 개는 더 지우는 거지만 다 지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지가 모두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 몇 군데는 포기하지만 나머지들은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닻을 끊고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 틀린 표현이 됩니다.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5번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우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자, 그러면 속성의 전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봐야겠네요.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 상반된 이미지가 내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 들판에 있으면서 배라고 표현하고 있고, 들판에 있으면서 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그런 이미지의 중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것 찾아볼까요? 1번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 맞네요. 나무지만 아스팔트처럼 생명성이 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드러내고, 나에서는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 떠다니는 거죠. 내면을 드러낸다. 오, 완전히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속성이 전이되었고 배와 중첩돼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된 것은 아니죠. 자동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스팔트가 고독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다. 요거는 앞에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뒤에도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가 됐으니까 자동차는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아서 우울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되지 않은 거죠. 2번 틀렸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봐야 되겠죠. 3번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죠. 또 4번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그래서 배로 전이되죠. 들판과 바다의 중첩이 염소의 몸과 배를 중첩시키는 것으로 전이된 거죠.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맞고요.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연 항삭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넘어와 중첩되면서 염소가 가는 길, 화자가 가는 길 중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 그래서 뿌연 황삭길, 힘들잖아요. 그런 쉽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암시하고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 34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두 편의 시와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 감상, 또 수능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